네, 이번 추석은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역시 최대 화두는 내년 대선이었는데요. 연휴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번 추석 민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휴를 전후로 실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먼저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TBS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또 두 후보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 두 여론조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최병욱 위원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한국리서치는 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는 그 ARS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ARS와 면접 조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설문, 뭐 조사 기관, 의뢰 기관, 뭐 이런 것들에 따른 그 일종의 오차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제 저런 경우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 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맞다 또는 뭐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모두 이 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된 조사인데 어느 정도로 좀 이 의혹들이 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반영은 됐겠죠. 근데 여당 쪽에서 그 대장동이 고발 사주를 덮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이 당시에 되지 않았고 사주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의혹 자체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장동은 지금도 새롭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른바 추석 민심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이 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도. 그리고 그것이 25일, 26일 발표되는 여당의 그 호남 지역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양강 구도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체 판을 흔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더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노마드, 유목민 같은 유권자층이 좀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와 상황에 따라서 지지 후보들의 변동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뭐 네. 여론조사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과거보다는 유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지만 핵심은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1위 후보들이 자기 지지층에서 견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경선 판도에서는 지금 양강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문제이든 아니면 뭐 하천대유 문제이든 이런 문제가 얼마만큼 확실한 사실들이 등장할 것인가의 문제 여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호남 부분,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띄고 있는데, 한국리서치가 여야 대선 주자 상위권 후보 4명만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 조사에서 48.6%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 조사에서 59.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5,500억을 회수했다. 민간 개발로 놔뒀을 때는 이것마저도 회수를 못했을 건데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초기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뭐 저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뭐 여기서 일을 했다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설립 자본금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 몇천 배의 이익을 얻었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근무한 게 아니고 원유철 의원이 고문으로 있다든가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서 어떤 의혹들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의혹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로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2.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이번 지지율이 리얼미터의 정례 주중 집계 조사 기준으로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이 리얼미터도 ARS 조사거든요. 그래서 ARS 조사가 간혹 널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사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압도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고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추가 조사가 그 여러 차례 나오면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민의힘 40% 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고발사주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은 지금 한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대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사실은 지금 초창기입니다. 네. 뭐 며칠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재명 지사가 뭐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 이걸 주관했다 성남시가 하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연루됐다는 건 드러난 게 없거든요. 아직 그 가능성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관점인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높다? 글쎄요. 저는 뭐 저걸 제가 100% 신뢰하기가 우선 좀 어렵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어떤 여론조사 중에 한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여론조사에서 네. 그 정당 간 격차가 출렁이고 후보들도 출렁이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그 변하지 않는 정권 교체라는 그 여론 여기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수렴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경선이 시작되면서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무슨 치열한 그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네.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후보를 뽑아가는 과정은 이미 시작됐고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한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내부적인 다툼도 있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새로 나오니까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내리는데 가장 주목할 게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그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승부를 가를 그 최대 승부처죠. 호남권 투표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세를 굳혀야 하는 이재명 후보와 안방에서 또 뒤집기를 노리는 이낙연 후보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최대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과연 9만 표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김종욱 교수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차피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 거죠. 결선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호남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과반 선을 갖다 유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지금 같은 있겠죠.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 핵심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전을 노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조사 지표도 분명히 나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역전하는 지표도 나오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내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또는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소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론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과 다르게 내부에 흐르는 실제 투표할 분들의 성향들은 네.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다음에 국정 지지층 그다음에 소위 진보층의 지지율과 그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현재 흐름들을 역전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사직
이라고 하는 것을 던졌습니다만 그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던졌지? 던져서 뭘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호남 지역에서도 큰 반전을 하기 어렵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에게 그런 점들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이 추세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뒤집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번 화천대유 같은 사건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권 지지 1위 후보를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권을 지지하는 층이 이 문제에 휘둘릴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지지를 바꾼다라고 하는 판단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교수님 분석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호남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사가 나오고 그 중에는 이낙연 지사가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역전한 그 결과도 나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취재해봤는데 호남 민심은 크게 보면 한 3갈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의 대세론을 인정하자. 그리고 빨리 이재명 지사 밀어줘서 빨리 후보가 돼가지고 대선을 준비하도록 하자. 이게 1번이고 3번은 그래도 호남의 아들이고 총리도 하고 듬직한 이낙연 후보가 낫지 않느냐 있고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2번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재명을 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예 결선 투표도 없이 이재명을 밀어줄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호남에 대한 고마움이 있느냐, 호남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도 호남이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지지를 해줬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당을 더 총선에서 많이 지원하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은 뭐 결정됐지만 2번의 유권자들 어차피 이재명을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주냐 아니면 일단 결선 투표까지는 가서 이재명 지사가 호남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또 이 경선의 어떤 흥행도 좀 도모해보고 이런 전략적 결정을 예비적 전략적 결정을 하는 호남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다.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걸 기대하는 또 호남의 민심도 있을 테고 대세론을 꺾기 힘들다는 또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25, 26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명락대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이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수사팀을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건 1,100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부정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안 빠지고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결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논란을 반박하면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 재임 시절에 부동산 책임론을 꺼내 든 건데요. 이승우 변호사님, 이 부분은 너무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위고 1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발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몇몇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상심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총리 책임론으로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또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실제 이게 민간 개발로 그대로 놔뒀다라고 한다면 모든 수익이 어떤 민간 개발업자에게 가는 것인데 실제 이런 공영 개발로 함으로써 5,500억이라도 회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남 시민들에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데에서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수사는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 몇몇 자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원칙이 이제 훼손되면 안 되는 게 공공개발을 통해서 국민들께 5,500억을 돌려드린 것이다. 근데 더 많이 뺏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은 또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권에서 다시 뭐 이른바 명락대전 좀 발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낙연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 문제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라. 이렇게 또 이재명 지사 측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양측 다 좀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다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다 아는 처지에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뻔히 알면서 정확한 근거를 대고 얘기해야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본선에 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본경선이 아닌 상황에서 소위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라. 양치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네거티브만 한다라고 계속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캠프가. 근데 이번에도 호남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네거티브로 비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술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고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특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지점인데 왜 하루 만에 이걸 갖다가 평가를 심사를 했을까 완료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논란이 있습니다만 수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하루 만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기 때문인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느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 제기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급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총리하는 시절에 그때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특혜라고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된 것처럼 공격을 몰아간다면 저 뭐 야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여당 내부의 전열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말씀드리다만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명확한 좀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해요. 좀 그래야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관된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뭐 토건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이 보더라도 상식 이상의 수익률이 났던 측면들이나 특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곤조곤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화를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싸워야겠지만 이런 조절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 측이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민간 개발이라고 해서 그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기부 체납도 있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도로 내고 뭐 임대 아파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어차피 그 주관사 발주처에서 그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민간 개발이라고 뭐 민간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고 정부는 그냥 거기에 나중에 뭐 인허가만 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지사는 민간 개발이라고 공영 개발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쪽도 안 되는 공영 개발이다 하는 점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 아까 그 심사 제한 그 부분 물론이고 바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그 성남의 뜰 그거를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실은 심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남의들 사회이사예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되면 그 사회이사 중에 한 명이 그걸 심사해서 성남의들한테 우선협상대로 지정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비롯해서 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만 얘기하고 뭐 진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중립적인 조사 방식, 뭐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 의원님, 그리고 평가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화천 대유의 그 이제 오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이제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또 기자 출신에다가 또 이재명 지사와 또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도 5가지가 해소가 돼야지 이 의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윤 앵커가 얘기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만든 지 일주일 만에 성남의 뜰,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이렇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870만 원을 그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면, 아니 저도 870만 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원 온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석 밥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부장으로 그 유동규 씨라는 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그 주도를 했는데, 이분은 그 분당에서 그 재건축 그 조합장 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그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큰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또 일부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간에서 많은 수익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네. 그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도 이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유동규 그 본부장이 그 부분을 거절하고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곧바로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뭐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얘기 나왔는데 예.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원래 올 9월 지금까지가 임기예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분이 사임을 합니다. 왜 사임했을까요? 그 시기에 야당의 원유철 전 당 대표가 이 화천대유로 들어옵니다. 그 상관관계는 뭘까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그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회사에서 돈을 무슨 400억을 빌려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하고 있는 이성문 대표라는 분은 20억 원을 빌려요. 이 돈이 어디 갔죠? 라틴어로 끼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봐왔는가? 이 4,400, 6,600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면은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뭐가 문제 있는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토건족의 문제다. 그 화천대유하고 같이 이제 SK투자증권을 통해서 그 투자한 6명의 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4호, 그 천화동인 4호는 원래 이 프로젝트를 그 추진하려고 하다가 불법 로비로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토건족 비판했겠죠. 근데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뻔하게 사업을 하고 몇백억의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지사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1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한 톨의 먼지가 나와도 난 부끄러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의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박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을 두고도 명락대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확전하는 분위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수박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호남을 비하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박이라는 표현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수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호남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고요. 왜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께서 이 수박을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그거는 사실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셀프 디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비하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낙연 후보 측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비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수박이라는 표현은 저도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제 뭐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겉과 속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실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대장동 개발이 원래는 MB 정부 때 LH 개발이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 개발로 바꾸면서 이게 문제가 됐고 다시 민간 개발을 공영 개발로 성남시장이 됐던 이재명 지사가 바꾸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 개발로 바꿔서 많은 돈을 성남시민께 돌려드렸는데 왜 그러면 더 많이 돌려주지 않았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토건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성남의 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남의 뜰은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할 때 이런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특수 목적 법인에서 어떤 금융대출, PF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건 시행사에서 또는 특수 목적 법인으로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설립되는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일주일밖에 안 된 특수 목적 법인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 그 비판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화천대유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한 번에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뭐 관련성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너무 카더라식의 어떤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성남의 뜰은 이 시행사 개발사로서 선정이 되면서 하나은행과 같이 개발사로 인정이 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 운영은 이 시행사와 개발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는 계약 이후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발언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가 바로 추미애 후보입니다. 공영 개발 방식을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러면서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엄호하고 나선 건데 추미애 후보가 경선 초반에도 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면서 뭐 명취한데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도 추미애 후보 좀 이재명 후보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제가 볼 때 이건 좀 일관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소위 이재명 후보와의 친화성들을 계속 보여왔던 것들은 본인의 경선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 아마 중간중간에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셔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친문 지지층들과 진보 지지층들에서의 지지를 갖다 끌어오면서 자기의 표를 획득하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 개발을 해서 5,500억 원을 가져왔고 만약에 민간 개발이었다면 그렇게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과거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다.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진보적 아젠다랑 딱 결합되는 양상인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호남 같은 경우 뭐 다른 것과 무관한 굉장히 진보적인 흐름들 또 친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핵심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철미한 수사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소위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민간 개발이 가져왔던 상당히 많은 특혜와 위법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거에 LH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큰 예를 들면 지지율 하락을 당하고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일들이 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입장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네. 특혜 또는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더 중요한 민간 개발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입장을 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갑니다. 지난 20일 홍준표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면 사퇴를 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게 뭔가 부패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거는 서민들 피를 빠는 거머리 떼들입니다. 이 거머리 떼들을 어떻게
놔둘 수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 처단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지금 뭐 호남 경선만 넘기고 보자. 그게는 아니죠.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 사건이다.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특검을 받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 수도 좀 적은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 줄을 서고 있는 의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압박을 좀 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리 당내에서 다투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여기에 편을 들을 글쎄 만약에 이 특검 추진에 그 이낙연 후보를 지원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합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경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 특검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검찰이나 공수처를 가지고서 이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특검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명분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본인한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검찰을 통해서 수많은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 본인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은 검찰한테만 조사를 받겠다 지금 이런 그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뭔가 그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그 대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검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그 개발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제정하면 되는 게 있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현재 뭐 100석 남지 그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설 특검법이 있는데 상설 특검법도 국회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이거는 그 한번 그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면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 국회에 있는 추천위원회에 2명 추천 의뢰해서 2명 오면 바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정책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무슨 정책과 관련된 겁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나친 소수의 특혜가 있고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특검을 한번 해볼 충분한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 해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빨리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빨리 수사하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정리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잠시 뒤죠. 3시에 기자회견 열어서 특검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변호사님 이거를 고발하려면 대장동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근무했다 이렇게 말해는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허위 사실이가 된다는 것이고 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570억을 배당받았다 했는데 이제 사업 자금이 350억이 투자됐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것만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화천되고 많은 이익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실은 진실이 규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이런 개발 이익과 관련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실제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게 특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오랜 기간, 한 3개월 정도 기본 기간으로 하고 연장한다라고 하면 실은 선거 직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선거가 정책적인 소용돌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기는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특검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신속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발 사주 의혹이든 또는 대장동 의혹이든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수사 기간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대선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단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의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는 유명한 법조인들의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2억 원에 상당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고문을 했던 겁니까? 뭐 이제 그 화천대유 얘기에 의하면 대장동의 네.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행정소송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권순일 대법관하고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뭐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분들도 충분히 뭐 얘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중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노리는 야권이 노리는 건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관련해서 무죄라고 하는 판결에 그렇죠. 본인이 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문제인 건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들은 이 대장지구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앞발의 문제들의 의혹이나 특혜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뒤에 문제는 다음에 또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앞에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제들을 계속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예를 들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되지 않을 걸 제안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면서 제안한 거죠. 쟁점화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반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문제와 관련해서 네.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고발장은 있죠. 3월 달에 검찰에서 장모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4월 달에는 부인 문제예요.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으니 특검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오케이 합시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특검이라고 하는 건 명증한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추정으로만 특검을 하면 제가 볼 때 그러면 국회는 4년 동안 내일 특검만 해야 됩니다. 제가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전국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을 제기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특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땐 단 추정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럼 여야 같이 하죠 뭐. 고발 사주 문제랑 그다음에 대장지구 문제랑 두 개 다 특검합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부터 두 당 다 이렇게 쪼개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관이라는 사실상 판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이제 공직을 임했고 그렇다면은 뭔가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뭔가를 살펴봤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이름 아마 많은 분들도 처음 들었고 저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그 회사에 고문으로 갔다는 거는 조금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아니 있을 거기다가 예. 본인이 사실 대법관으로 있어가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것도 올라왔어요. 대법원에는 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무죄가 돼서 그런 거지. 무죄가 돼서 그런 거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사실 5대5로 갈렸는데 본인이 이재명 지사 편을 들었다. 뭐 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무죄 취지로 이재명 네. 지사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올라왔던 사건과 관계되는 그 회사에 본인이 고문으로 갔단 말이죠. 본인은 이제 못 봤다고 말은 글쎄, 하겠습니다만. 네.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올라온 2심 끝난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본인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하튼 그거는 봤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한다? 이거는 대법관 끝나고 나서 또 그 관계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금지 규정도 있어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더라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가서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는 뭐 저는 그게 뭐 사후수레죄냐 뭐 무슨 이런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논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합당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제 법조인이니까 순수하게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그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문제인데 대법관은 퇴임한 이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3년이 안 됐는데 지금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에 취직해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공직자윤리법 규정에는 위배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뭐 사전에 그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검토 과정에서 그럼 과연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받기로 한 것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게 같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하면은 이것도 또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천대유에서는 대장동 그 북쪽에 그 송전탑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하화하는 그 업무를 우리가 권 대법관한테 좀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법 위반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권 대법관은 내가 구체적인 그런 거 한 게 없고 그냥 전화로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밝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대법관이라 하면 아까 우리 이제 윤영태가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데 대법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제 사회공헌위원회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하는데,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그 스튜디오에 있는 분 중에 누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알았겠습니까? 그 회사에 그 취업을 해서 일을 했다? 그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판결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의혹이 많고, 사실 그 전 대법관 자체는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어느 이념 성향이 치우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선관위원장 하면서도 그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좀 불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관 말년에 여러 가지 그 구설수가 지금 있고, 특히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문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명예에도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만약에 또 수사를 하게 된다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SNS에서 이런 인사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도 영상을 통해서 덕담을 전했습니다. 보시죠.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십시오.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이 나고 일확천금 하시라는 덕담입니다. 이거 절대 악담이 아닙니다.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면 대답은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세요. 네. 네, 화천대유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뭐 포스터처럼 번지는 거를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밈으로까지 번지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돼요. 특히 원희룡 지사가 이제 저런 식의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은 실은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이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너무 어떤 선거적인 희화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께 민간 개발이었던 것을 공영 개발로 바꿔서 5,500억을 환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더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